자, 그러면 이제 진도 한번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살 깔끔하게 끝내고 있죠. 불교사도 오늘 진도를 좀 들어가 보죠. 자, 사회사 다음 주제가 이제 윤리와 의례와 관련된 내용들이요. 자, 조선 초기, 조선 전기의 윤리와 의례와 관련된 주제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조선 전기에 있죠.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유교 질서 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게 돼요. 이미 중요하게 봤어요. 세종 때 배웠던 삼강의 실도, 군신, 부자, 부부와 관련된 사례들을 갖다가 그림과 설명으로 이제 이렇게 쓴 책, 아주 중요한 A급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후에 효행록, 효를 특히 강조하는 이제 효행록이라는 책이 나온다 했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국조오례 역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성종 때 국조오례, 세종 때 삼강의 실도가 있다면 성종 때 국조오례가 있다. 요거는 이제 국가의 주요 행사와 관련된 예법들 5가지가 이제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강오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삼강오륜 5개 유기적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다룬 거예요. 빠진 2개를 갖다 나중에 중종 때 이륜 행실도, 장려와 붕어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교적 삼강오륜과 그 다음에 이제 오례를 얘기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심화 때도 이거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대충 이런 거구나 이 정도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 이제 예학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학은 뭐냐면 예법을 갖다 학문적으로 승화시킨 게 예학이에요. 우리 성리학자들 가장 좋아하는 2가지 책이 소학, 주자 선생님이 쓴 어린이 수신서인 소학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자 선생님이 쓴 집안의 예법인 주자가래라고 있죠. 요 책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학이라는 학문을 갖다 발전시킨 거예요. 요 예학과 관련된 3대 키워드가 소학, 그 다음에 주자가래, 가묘거든요. 소학, 주자가래는 요거는 성리학자들이 계속 좋아했던 고려 후기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던 책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묘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가묘도 이것도 고려 후기 때도 일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일반화되는 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요 이제 예학이 일반화되고 활성화되는 게 조선 후기가 되거든요. 요 예학이 이제 일반화되는 시점에 요 가묘도 같이 이제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16세기 보시면은 주자가래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7세기가 되면은 성리학적 질서 회복을 강조하는 예학의 시대가 열렸다. 17세기가 되면 예학이 더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게 있죠. 17세기 되면 양반들의 권위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사림들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붕괴돼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왜 어떻게 17세기가 되면 성리학적 질서 회복을 위한 예학이 더 강해지는가? 우리 조선 후기에 사림들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있죠. 이 사림들의 자기의 약해지는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리학이라든지 동성촌락이라든지 사당 같은 거 만드는 거 멋있죠. 그 흐름에 부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7세기 가면 사림들의 양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있죠. 예학의 시대를 갖다 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우리 가족 질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되면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예요.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들이 밖에서는 양반 대접을 갖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있죠. 집에 가가지고 애들 교육을 갖다 절제시키면서 오히려 조선 후기 가가지고 성리학적 종법 질서가 가족 내부에 투영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전부 있죠.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무너지고 사림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으로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학의 체계화, 이건 심화 때 다룰 거예요. 예학과 관련된 저서들인데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학, 예학 직구, 보학. 보학은 뭐냐면 족보와 관련된 학문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과 관련된 기록, 우리 몇 대 조상이 누구이다, 우리 몇 촌 친척이 누구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족보 보학입니다. 요 보학은 있죠. 양반의 문벌 제도로 강화시키고 혼인이나 붕당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원래 요 보학 족보라는 게 고려 때부터도 이미 있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학문적으로 승화되고 이렇게 일반화되는 거는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게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가 가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야, 우리는 진짜 양반이야 하면서 이 보학 들어가다 발전시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요거예요. 성종 때 있죠. 안동권 시 송화보. 요게 왜 중요하냐면 현존 최고의 족보예요. 현존 최고의 족보.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있죠. 3번에 성종 때의 안동권 씨 성화부가 현존 최고의 족보로서 시험에 꽤 언급이 되니까 요거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족보랑 좀 헷갈리는 개념이 성씨예요. 성씨의 일반화와 족보의 일반화 시점을 학생들이 좀 헷갈려가지고 비교해서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성은 원래는 고대 뭐 통일신라, 신라 이런 때는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이 이제 일반화되는 시점이 고려 시점입니다. 고려 시점. 고려 때 뭐 전에 이제 뭐 중국의 성을 쓰든지 아니면 뭐 성을 갖다가 사성 부여받든지 뭐 여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을 가지게 되고 있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본관으로 해가지고 성씨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씨의 일반화는 고려고 있죠. 족보의 일반화는 조선 후기라는 거 여러분들 구별해서 정리를 갖다 해주십시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맞죠? 족보 위조, 양반이 되는 부정적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조선 초기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로가 했었대요. 조선 초기에. 조선 초기까지는 고려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여자들의 사직지가 높았기 때문에 친손, 외손 할 것 없이 전부 족보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부터는 외손을 빼버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류씨 가정보이다. 맞아요? 틀려요? 안동권 씨 성화부라고 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족보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향촌 사회와 관련된 사회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의 이제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향촌 통제를 갖다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있죠. 대표적인 향촌 공동체로서 향도란 게 있었어요. 향도. 요 향도는 고려 전기와 후기 때 성격이 달라져요. 그 차이점을 갖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원래 초기의 향도는 미륵불 기억나시죠? 미래불이 빨리 오라면서 기원하는 불교 신앙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륵불 빨리 오라고 얘들이 뭐를 주로 했냐면 있죠. 바닷가에 매향비란 걸 많이 설치하게 돼요. 매향비가 뭐냐면 매자가 묻을매. 그 다음에 향자가 향나무 향자예요. 향나무를 갖다가 많이 묻으면 미륵이 빨리 온다는 애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향나무를 많이 심고 우리가 향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습니다 하면서 비석들을 많이 세워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찰들도 건립을 했고요. 주로 이제 불교와 관련된 신앙 활동을 했던 게 초기 향도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농민 공동체적 성격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관, 혼, 상, 재.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네 가지 이제 행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성인식, 결혼, 상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이제 행사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갖다, 그 손들을 갖다 서로 도와주는 요런 이제 향도로서 농촌 공동체 조직으로서 향도가 고려 후기 가면 성격을 갖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불교 조직, 후기에는 농촌 공동체, 노동 공동체로서 이렇게 성격을 갖다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도 있죠. 향도랑 비슷한 향촌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향약이에요. 고려의 향도가 이어지긴 하는데 힘이 없어요. 이제는 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잡고 향약을 통해서 향촌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향약을 갖다 원래는 사림들이 주도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림들이 조선 후기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조 같은 왕이 향약을 갖다 뺏어가지고 수령한테 줘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림들이 그 향약을 갖다 빼앗기고 나면 이제 향약의 하부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로 동계, 약속이라든지 동약 이런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진의 주도권을 갖다 지키려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 때는 향도, 조선 때는 향약, 그리고 이제 향약을 나중에 사람들이 수령한테 빼앗기고 나면 동약 같은 하부 단위의 약속 들어갔다 지네가 주도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보인다. 이게 사람들의 이제 최후의 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족 제도는 가볍게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화 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제 호주 가호의 주인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 가호의 사람들에 대한 조사해 놓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세로 갖다 거두기 위한 백성들을 갖다 통제하기 위한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양안과 함께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있죠. 두 개 근원이 호족과 양안이요. 양안은 토지대장을 얘기하거든요. 그 요 두 개 중에 하나인 이제 호족입니다. 고려 때부터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이제 국가를 갖다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개발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호패법이죠. 태종 때 시작되고 세조 때 더 강화돼. 그다음에 이제 세조 때 오가작통법 해가지고 5개의 가호를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제도로 갖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가 이제 조선 후기 가면 더 발전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조 때 멸리제 강화. 우리 시 밑에 단위들은 대충 촌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조 때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촌 단위를 갖다 좀 더 엄밀하게 읍을 중심으로 해서 멸리제라는 걸 갖다 도입해서 좀 더 엄밀하게 섬세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가 있죠. 향촌을 갖다 통제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배운 향촌 공동체는 향촌의 주도 세력들 호족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림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향촌을 갖다가 주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국가의 향촌 통제와 관련된 제도들은 국가가 직접 있지 않습니까? 향촌을 갖다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좀 고려의 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 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자, 향소 잘 보세요. 이거 무슨 기구예요? 무슨 기구의 줄임말이에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유향소에서 유자 빼고 향소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향청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이런 그 어휘력들을 갖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내 등 의례를 행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 향도에 대한 설명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관원상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양활동 등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이었다. 초기에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향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을의 노동력이 동원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관원상제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 애들이 서로 돕는 조직이었으니까 향도. 1번 틀리고 있죠. 나머지 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 대응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향도 유향소로 갖다 향청, 향소라 부르는 거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자기께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제도는 이제 그 백성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이제 농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그냥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에 농민의 자백을 면제한다.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재해가 있으면 세금을 면제준다. 이건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일단 농민들이 살아있어야지 얘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황곡도 우리 쭉 역사시대 이래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황곡을 갖다 쭉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황곡하면 있죠. 춘대춘합으로 곡식을 갖다 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특별히 재난이 난다든가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경우에는 진급이라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둘 다 이제 황곡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시대별로 이제 살펴보면 고구려 때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진대법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 태조 때 흑창, 성종 때 의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세종 때 의창 실시됐고 그 이후에 의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창이 이제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창 이후에 사창제가 이제 여러 번 실시되었다, 폐지되었다, 실시되었다, 폐지되었다 반복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창제와 관련해서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사창제라는 게 딥다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왜? 조선 전기의 사창제는 뚜렷한 역사적 함의가 없어요. 어떤 역사적 기능을 갖다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흥선대원군의 사창제는 있죠. 황곡의 배단이라는 배단을 갖다 나중에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험에 빈출됩니다. 이거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창제는 이제 민간에서 황곡을 담당하는 제도인데 조선 정근대 조선에서 사창제는 뚜렷한 역사적 함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에 이제 물가 조절 기구로서 상평창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거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 성종 때 설치되었고요, 처음. 그리고 이게 이제 주요 도시들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
깡촌에는 물가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도시에만 설치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있죠. 세조 때 상평창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평창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황곡 업무를 맡게 돼요. 사창제를 정근대에 여러 번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황곡 업무를 갖다 상평창에 맡게 되는데 이 상평창이 황곡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황곡은 백성들이 쌀이 필요해서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있죠. 백성들한테 억지로 황곡을 떠맡기고 고리로 이자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황곡의 폐단이라는 거고 요 황곡의 폐단을 누가 바로잡냐면 흥선대원군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죠. 사창제란 제도로 황곡의 폐단을 갖다 바로잡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개항기에 가가지고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가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거나 이렇게 이런 그 병든 이런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을 갖다 이제 구제하는 기구들을 갖다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고려와 조선을 갖다 비교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배층을 위한 의료기구도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고난도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빈출되는 있죠. 일반 백성들을 갖다 위한 사회제도들, 의료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 때는 있죠. 동서대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뭐가 중요하면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얘들의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얘들의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어느 시대랑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연결해 주십시오. 동서대비원은 고려 때요. 고려 때 고려의 개경에 동쪽 서쪽 두 곳에 있다고 해서 동서대비원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대비란 말이 대자대비라 해서 불교적 색채를 갖다 담고 있어요. 불교를 중시했던 고려 때 이제 등장했던 기구죠. 그리고 이 동서대비원 자비로운 기구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떠도는 사람들이요. 유랑자들을 갖다가 지금으로 치면 뭐죠? 그러니까 뭐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래 집이 없어서 이제 떠도는 있죠. 요 사람들을 갖다 노숙자도 그러니까 노숙자와 그다음에 이제 환자를 갖다 치료하고 수용하는 요런 기구가 바로 이제 동서대비원이요. 그리고 조선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는데 이름이 미묘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동서활인서, 동서활인원을 거치는데 이거는 나중에 교열하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동서활인서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활인서로. 자, 세조 때요. 세조 때 이거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십시오. 왕도 물어봐요. 자, 세조가 서자를 좋아해요. 세조의 별명이 서조예요. 서조. 서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서활인서 세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수도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유랑자와 환자 진료 수용을 담당하였다. 거의 역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려 때 해민국이라는 약국이 있어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은 질병을 진료하고 아프면 약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해민국. 조선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역시 해민서. 누가 바꿨을까요? 해민서. 세조. 세조는 서자를 좋아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한양에 있고 질병진료 시약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 있죠. 제위보란기구가 있어요. 이건 제가 광종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고려에는 보라는 기구가 많이 등장한다. 기금을 마련하고 있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한다. 근데 이제 이 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보가 제위보라는 게 광종 때 만들어졌다. 광종이 이제 백성들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빈민이 구제되면 왕권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빈민구제 질병진료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조선에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원으로 이름을 갖다 바꾸게 돼요. 재생원으로. 제위보로 갖다가 재생원이 개성을 한 거예요. 두 개 구별하는 방법은 있죠. 백성들의 위생을 돌본다. 제위보의 위, 재생원의 생 해가지고 백성들의 위생을 돌보는 기구 해서 고려 때는 제위보,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재생원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연결해 매칭을 해주십시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려시대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창,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이었다. 의창 맞아요? 틀려? 맞죠? 의창이 기본적으로 이제 쌀을 갖다 빌려주는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 그 다음에 상평창, 물가조절기구, 개경과 세경, 12목에 설치되었다. 맞죠?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 상평, 항상 평평하게 물가를, 그 다음에 주요 도시들의 설치. 제위보, 기금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였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원. 무슨 대비원 얘기하는 거겠어요? 동서. 줄여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구호기관으로 개경과 삼경에 설치되었다. 어떻습니까? X. 개경의 동쪽, 서쪽 두 곳에 설치되었다고 했습니다. X.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사회제도라는 있죠. 사회사회 되게 까다로운 주제 다뤘습니다. 좀 쉽게 다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회 이제 마지막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법제요, 법제. 먼저 이 고려의 법제를 갖다 한번 보게 될 건데, 형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관습법을 따랐어요. 중국법을 첨가한 법이 있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격식을 갖춘 그 규격을 갖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관습법을 따르는 모습 보여줍니다. 형법,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있죠. 역시 대부분 관습법을 따랐어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형법보다도 안 중요한 법이요. 그래서 대충 관습법 따랐다. 그 다음에 귀양은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위한 특별한 법. 그리고 그 4번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식선으로 봐주시면 돼요. 상식선. 부모가 상을 당하거나 노모를 분양하는 경우 형을 갖다 좀 감해주거나 보류하기도 하겠다. 왜? 고려도 조선도 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식이 이제 통하게 되는 겁니다. 5번, 6번은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이제 법률 체제 이제 공통점 법건데, 고려, 조선 둘 다 이제 유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역, 불효등, 강상죄.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가 이제 강상죄예요. 이런 범죄들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고려, 조선 둘 다 연좌제까지 적용해가지고 있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에 있어서는 고려, 조선 둘 다 이제 관습법을 따랐다. 요까지만 봅니다. 3, 4번은 덜 중요하고 있죠. 3번은 덜 중요하고 4번은 그냥 쉬우니까 지금 따라갈게요. 처벌은 기본적으로 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었다. 왜? 고려도 조선도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노비가 범죄를 저지르나 아니면 양반이 범죄를 저지르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법제로 이제 들어갈 건데, 고려와 조선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고려는 있죠. 제대로 된 법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뇨를 따라한 대충 만든 구색을 못 갖춘 법전이 있긴 했는데 제대로 된 법전이 없었어. 근데 조선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법전 체제가 정비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법전 체제가 조선 전기에 정비돼서 이제 경국대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조경경입니다. 조경경. 조선 전기의 3대 법전. 처음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조선 경국전이라는 있죠. 사찬법전, 개인적 법전을 한번 쓰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준이라는 인물이 역시 태조 때 있죠. 경제육전이라는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성문 통일법전을 갖다 쓰게 돼요. 육전 체제를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육전 체제 바탕의 법전을 갖다 완전히 완성시키는 끝판왕, 조선 전기 조선의 이제 끝판왕 법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경국대전이에요. 그 유명한 경국대전. 세조에서 성종시기에 육전상성소라는 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되었다. 여기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전상성소가 뭔지 막 의문을 갖다 가지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그냥 이거 혹시라도 등장한다면 그냥 경국대전과 관련된 기구이다, 이 정도로만 등장해요. 근데 이것들을 이게 뭔지 막 이상한 의문들, 시험에 안 나오는 의문들을 갖다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 키워드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온다면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기구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과 명의 법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명나라한테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명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국대전은 앞서 있죠. 경제육전과 마찬가지로 육전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육전체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헌법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헌법.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 헌법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헌법에도 보면 민법이라는 형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담겨 있을까요? 가장 근간이 되는 법, 헌법에 보면 그 국가의 지향점, 사상적 지향점 있지 않습니까?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담겨 있어요. 삼권 분립의 국가 시스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도 조선의 정치체제 같은 걸 갖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법이라든지 노비, 민사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기록하고 있는데 계략적으로 간략하게만 서술하고 있어요. 간략하게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있죠. 조선의 정치체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에서 이렇게 완성된 조선전기의 법체제가 조선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3대 법전이 일명 쏙대대예요. 쏙대대. 쏙대전, 대전통편, 대전해통 해가지고 조선 후기의 3대 법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쏙대전이에요. 영조 때 있죠. 경국대전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한 200년 정도가 흐르게 되거든요. 200~300년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뀐 내용 중에 좀 보완해야 될 것들, 빠뜨릴 내용들을 갖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법전을 갖다 썼던 겁니다. 그게 영조 때 쏙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법전에 보면 영조가 이제 탕평 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네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말라면서 가혹한 형벌 폐지, 사형 삼심제 이런 규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조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통편이라는 새로운 법전을 갖다 쓰게 된다고 해서 속대전을 갖다 조금 보완하는 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계한계와 있죠. 전근대와 사이에 껴있는 할아버지예요. 요 할아버지, 아들이 왕이 되면서 지가 대원군이 돼서 집권을 했던 인물인데 얘가 대전해통이라는 법전을 갖다 쓰게 돼요. 대전해통, 대전통편을 보완하는 법전. 이 두 개 법전은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요 두 개를 갖다 이제 구별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정조가 의외로 통통한 편이라고 있어요. 통통한 편, 통편.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에 히읗 들어가죠. 해통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쏙대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전기 조경공, 조선후기 쏙대대 해가지고 조선의 6대 법전 순서대로 이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얘들의 특징들 잡아주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법제,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법제 이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법전들은 대부분 조선의 이제 어떤 정치 체제 시스템을 갖다 규정하고 있는 법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형법이라든지 민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법도 경국대전에 소략 대충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형벌을 갖다 때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명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요 법률을 갖다 참고해 가지고 적용하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고려랑 비슷하게 있죠. 기본적으로 관습법이나 혹은 가족 내에 이를 경우에는 종법, 가족 내의 종법을 갖다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민법과 관련해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조선 전기에는 노비소송이 주제였어요. 이게 가장 민법,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는 산송, 묘지, 명당짜리 소송이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필연이라고 해야 되나? 요 두 개의 소송을 갖다 담당하는 관청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장례원이라는 기구가 요 두 개의 소송을 갖다 담당을 했습니다. 장례원은 원래 노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자연히 노비 소송을 담당하게 되고요. 조선 후기 가니까 노비 소송이 이제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적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노비니 내 노비니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팽창에 있는 장례원이라는 조직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 때 새롭게 뜨는 소송, 명당짜리 소송, 산송을 갖다 얘들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원이 노비소송, 산송을 둘 다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는 있죠. 종법, 종법이 가족 내의 어떤 그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종법. 그 다음에 조선의 대표적인 사법기구 보시죠. 기본적으로 조선의 사법기구는 지방에서는 이제 관찰사나 수령이 이제 사법권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지방관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성부, 그 밖에 이제 장례원, 형조, 의금부, 사무부, 우리가 제도사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요. 이런 기관에서 사법을 갖다 담당하였다. 그 다음에 뭐 중재인의 경우 연자제가 시행되어 가족이나 마을 수령이 함께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거는 뭐 정근대법의 특징이에요. 정근대법제의 특징이 연자제예요. 집단체계. 그리고 뭐 6번은 보면 세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으로 갖다 영조가 주로 많이 따라했다고 했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심급제국은 심화해서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사회사 끝냈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쉬도록 하죠.
자, 조선시대 법전 편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태조 때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조조는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조경경, 조경.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경국대전 나오면서 조경경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완성되어 반포된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조 때 조선 후기 사회상을 종합하여 정리한 쏙대전을 편찬하였다. 역시 맞고, 정조 때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 통편을 편찬하였다. 어때요? 어디가 틀렸어요? 통편 맞는데 통통한 편? 어디가 틀렸어요? 마지막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 뒤에 대전 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되게 됩니다. 자, 사회사 한다고 또 수고하셨어요. 이제 쉬었다 이제 우리 사상사, 불교사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